오늘은 중국사 공부합니까? 네, 오늘은 중국사 공부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이제 2시가 돼가지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중국의 역사와 한반도를 주제로 중국사를 처음 다뤄볼 건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사가 상당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해서 한 3회차 정도 중국사의 개괄적인 흐름 정도를 좀 파악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 이 시기에 한반도 우리 역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들리시면은 잘 들립니다. 네, 굉장히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중국의 역사와 한반도를 주제로 강의하겠는데요. 자, 일단 중국의 역사 첫 시작, 우리나라의 첫 시작을 고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역사 계보에서 첫 시작을 하나라라고 보고 있는데 이 하나라는 아직까지 실체는 밝혀진 바 없어요. 그러니까 전설 속의 왕국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뭐 유적이라든가 뭐 기록하고 교차 검증되는 거는 이제 은나라라고 하는 그 상나라 시기인데, 근데 이 시기조차도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면모가 좀 있긴 해요. 근데 확실한 나라를 우리가 볼 때는 주나라라고 해요. 주나라. 그러니까 중국사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은주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은주 시대 보시면 뭐 탕왕이니 거랑이니 하면서 이렇게 옛날 고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주나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주나라가 봉건제,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중앙 집권화가 아니라 각각의 나라들한테 이제 일정 정도 이제 뭐 자치 형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나라가 약간씩 좀 분할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봉건제를 시작한 나라거든요. 자, 이 봉건제를 시작하는 자연스럽게 중앙 집권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의 땅을 가진 그 영주 내지는 제후국들, 이 제후국들이 어느 정도 힘을 기반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배경이 되거든요. 이 주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주나라가 힘이 약해질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제후국들이 나도 이제 그 황제가 되고 싶어, 나도 이 최고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내전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를 합쳐가지고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분열돼 있었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를 왜 주목해야 되냐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자니, 안자니, 맹자니 하는 그런 그 유학자들 있죠. 그리고 동양 철학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다 발현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태평성대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한참 나라가 혼란하고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론들이 막 만들어졌던 것,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혼란 시대를 극복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자, 진나라 하시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하죠. 자, 이 황제라는 용어도 진시황제 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황제라는 용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시황제 때문에 이 진나라가 나중에 차이나의 어원이 되거든요. 우리가 왜 우리나라를 코리아 그러잖아요. 코리아가 고려에서 파생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진나라에서 파생해서 차이나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중국 역사에서는 진나라는 굉장한
이제 큰 분기점이 되는 왕국 그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진나라가 채 몇 대를 못 가서 멸망합니다. 좀 이따 후술하겠지만은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한나라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한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사에 있어서 그 기틀을 만들고 뼈대를 만들었던 그 왕조입니다. 한 400년 정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 시기를 거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위초고 삼국지 연희 시대, 삼국지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국지 시대가 통일되는 그 서진 왕조가 들어서는 그 시기까지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도를 먼저 보시면 좋은데 이건 좀 작죠. 이거는 작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이걸로 봐야겠다. 자, 보시면은 이 지도의 왼쪽에 보시면요 춘추 시대고요. 여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전국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한번. 자, 보시면은 이 시기에 이제 중국사 한족들의 역사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5, 월 이런 나라들은 이 당시에 이제 이민족의 역사예요. 자,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중국인들은 한족이잖아요. 한족의 역사는 이 중원이라는 데서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자, 나머지 이런 데 보시면 장강 이남 이쪽은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민족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쪽에 이 요동 쪽의 동쪽의 역사도 이제 그 동이족이라고 해서 다른 민족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북방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적이라고 해서 뭐 흉노니 하는 이런 나라들 있죠. 이것들 다 이민족으로 보고 서쪽으로 뭐 위구르나 아니면 이제 뭐 티베트 이런 나라들도 다 이제 다른 나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중화제국이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민족이라고 해서 여러 그 구분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춘추 시대가 있는데 이 기본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고 다른 분봉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딱히 주나라의 힘이 크게 약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크게 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옆에 보시면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 자, 이 전국시대 때는 이 주나라의 힘이 없어져요. 크게 약해집니다.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큰 나라들이 자기들이 이제 큰 나라들이 자기 힘을 펼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소국들을 병합하는 전쟁들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전국 실흥이라고 해서 이런 나라들이 생존하면서 이 나라들끼리 또 통일 전쟁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이 진나라에서 시황제, 진왕이 왕 이때는 왕이라 불렀거든요. 진왕정이 이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통일하거든요. 통일하면서 진나라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런 나라들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공자니 맹자니 하는 이런 그 유학자들 뭐 성현들이 이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이런 그 동양 철학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제 동양 철학들이 이 시기에 왜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참 재밌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혼란스러운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주나라 힘이 쇠약해지니까 제후국들이 힘을 키워가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오늘날 동양 철학의 근원적 사상이 다 확립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교니, 뭐 법가니, 묵가니, 도가니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 시기 때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중국하면 당연히 공자를 숭상하잖아요. 공자를 숭상하고 유교의 본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게 중국 공산당이 통치할 때 우리 지난번에 문화대혁명을 배웠잖아요. 그때 홍위병들이 가장 먼저 파괴한 게 뭐다? 공자의 묘와 사당이었거든요. 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워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진나라가 드디어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통합합니다. 통일하는 거죠. 통일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의 지도인데 빨간색 선들 보이실 거예요. 요게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자, 중국의 시황제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만리장성.
자, 이 만리장성은 어떤 모습이냐?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관광지니까. 근데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산 능선 따라서 계속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죠.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만리라고 하는데 뭐 지금 진나라 때 만들었을 때 만리는 아니었겠죠. 이후에 계속 개축되면서 만리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만리장성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하나로 통합한 뒤에 새로 만든 거예요. 자, 만들면서 이 땅에 이제 이 지도, 여기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은, 자, 만리장성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만리장성이라는 게 하나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만리장성 바깥은 오랑캐다. 그리고 우리 만리장성 이남은 우리 한족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만리장성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면은, 이 만리장성을 통해서 전쟁이 더 격화됩니다. 즉 북방의 흉노라든가 이런 유목민족들 있죠. 유목민족들이 원래는 이 유목민족들은 이제 뭐 양을 키우거나 뭐 이런 키워서 이런 뭐 특산품을 물물교를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물교환을. 그래서 이제 중국 쪽 세력하고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호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이 만리장성이라는 걸 딱 만들게 되면서 이게 교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즉 너는 우리의 적이야, 이런 개념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목민족들하고 중국 세력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당연히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중국사하고 유목민족들의 세력들이 싸우게 되는 게 이때부터 또 많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리장성이라는 걸 싸움을 해서 구분을 짓게 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만리장성이라는 게 중국사에서는 보면 이게 길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방어적으로 봤을 때 효용이 있을까요? 방어적으로 봤을 때. 자, 중국 그 바깥에 있는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구려도 막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는데 이 만리장성이 방어적으로 봤을 때 크게 효용이 없어요. 보시면은 장성 한 군데라도 뚫리면 이거 무력화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곽들을 보시면 주로 어떤 성곽들이냐면요, 산 같은 거 있죠. 산 같은 데다가 둘러가지고 만들든지 아니면 도심하고 산을 같이 결합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의 목적이 충실했는데, 이 만리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방어의 목적은 크게 없어요. 효용성이 별로 떨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긁어부음이라고 하죠. 중국 그 바깥쪽에 있는 이민족들이 오히려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리장성이라는 거는 지금도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의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그 본토하고 나머지 이민족 세력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그 문화유산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재밌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국이 이때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통일하면서 진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진나라가 이제 제국이 되는 거죠. 황제라는 칭호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시 황제가 등극하게 되거든요. 자, 이 진나라로 인해 가지고 훗날 우리가 지금은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이 차이나가 진나라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좀뭐 어떻게 보면 국호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사로 인식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은 또 누구냐?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진시황제라고 하죠. 우리 진시황제 하면 굉장히 좀 양가적인 그 시선이 있을 거예요. 중국 역사를 통일했던 황제, 뭐 이런 입장도 있겠지만은, 이제 너무 다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면서 법과 이해는 다른 사상들은 다 경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분서갱유 이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제는 여러 이제 공과 그 명함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중국 국호의 연원이 중국을 통일했던 이제 진나라의 국호에서 따왔다. 그래서 차이나라고 불리고 있고요. 한국의 영어 명칭인 코리아는 고려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즉 고려라 그러면 우리 왕건의 고려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려라는 말은 고구려 때도 불렸어요. 즉 충주에 가시면 고구려비가 하나 있거든요. 충주 고구려비라고. 그 충주 고구려비에 오시면요, 고구려를 고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려라는 말은 즉 고구려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 고구려에서 따왔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 역사를 굉장히 우리 고구려 역사가 굉장히 영토도 넓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그 의미를 크게 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인들한테도 진나라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시황제의 위협. 자, 춘추전국 시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봉건제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봉건제. 봉건제가 잘 작동할 때는 괜찮은데 이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나라의 힘이 약해졌을 때 내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9년제로 진시황이 이거를 이제 통일하고 난 다음에 봉건제를 없애버리고 9년제로 바꾸고 중앙 집권 체제로 딱 탈바꿈 시켜버린 겁니다. 즉 황제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화폐 체계하고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화폐하고 도량 이거 통일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1960년대, 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자, 우리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찬성했던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고속도로를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생활권으로 다 편입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저 경상도 쪽에 있는 사람도 이제 동질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이게 춘추전국 시대는 각각의 화폐가 있을 것이고 각각의 도량형이 있어요. 각각의 의복, 관복들이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통일이 됐는데 서로 제각각이면요, 나라가 이 제대로 소속감 있게 통일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규격 체계, 화폐, 이 화폐를 이제 너희들 이런 건 다 안 쓰겠다. 이 화폐로만 통일하겠다. 화폐로 써라. 그리고 도량형도 한 대는 뭐 이 정도다. 뭐 이거 한 대의 크기는 이렇게 통일한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통일 다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라의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의 위협은 제가 봤을 때 앞에 거는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같아요. 화폐 체계라든가 도량형을 통일하고 관료 체계를 정비하고. 이거 없었으면요, 한 나라가 400년 이상 갔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위협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진시황이 공만 있느냐? 실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히 우리 이제 후대 유학자들이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유학자들이 가장 그 진시황의 실책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진시황은요, 기본적으로 이 동양 철학의 여러 이론 중에서 법가에 굉장히 꽂혔어요. 법가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통치 이념으로 법가를 삼았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다른 사상들을 수용하지 않고 그 경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훗날 이제 분서갱유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을 위해서 이제 사상적 탄압했다. 그러니까 이제 폭군의 이미지가 낙인이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앞에 봤던 만리장성 있죠. 자, 만리장성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뭐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가 좀 관광지로서 좀 높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 이런 장성 만들려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나요? 당연히 그 백성들이 다 피해를 보겠죠. 백성들의 노역으로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게 있어요. 좀 이따 들어갈 한나라 시대 때 우리는 한무제라는 인물을 알아요. 이 워낙 중국사가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그 영토를 넓히고 이제 뻗어 나갔던 그 시기의 황제이기 때문에 한무제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사에서도 상당히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앞전에 인물이었던 문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문제 때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무제보다는 문제가 더 치적이 많아요. 그 치적의 상당수는 뭐다? 크게 공사 같은 것도 안 써요.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는 뭔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업적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 때 뭔가 만들었다 그러면 뭐겠어요? 백성들의 노동력을 다 증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제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더 이제 자기들한테는 더 이제 태평성대를 읽었던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이 만리장성도 양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중국사를 대표하는 문화재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기 쉽지만은 그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감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시황이 법과를 통치 이념으로 삼다 보니까 형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백성들의 원성을 자자하게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시황 사후에 진나라가 몇 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진나라가 거의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진나라의 그 영토라든가 진나라의 모든 것을 다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초한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의 그 소설 중에 초안지 있죠, 초안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면은 초나라 서초패왕이라고 하는 그 항우 그리고 이제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이제 그 진나라의 그 유산을 받기 위한 전쟁을 돌입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면 그 한나라의 유방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고조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인데 이 한나라가 무려 400년을 갑니다. 400년을 가는데 물론 도중에 한번 끊깁니다. 신나라 왕망의 신나라가 이제 이거를 찬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신나라가 잠깐 들어서긴 했는데 그 시기를 제외하면은 한나라가 400년을 이상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중국의 이제 뭐 통일된 국가 체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뼈대를 만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한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사에서 이제 진한 시기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나라 시대입니다. 자, 한나라 시대 이때부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왜 소설 중에 삼국지 있죠, 삼국지. 삼국지 하면 유비, 간우, 장비 막 나오는 그 삼국지.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한나라의 후손이거든요. 한나라의 후손. 그 한나라가 이 한나라입니다. 자, 한나라인데, 자, 한나라의 한중 땅에서 일어난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거든요. 한나라의 역사는 그 도중에 왕망이라는 인물이 신나라를 세워가지고 잠깐 단절된 적이 있는데 이 왕망의 신나라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나라도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 신나라를 경계로 해가지고 앞전에 한나라는 전한, 뭐 중국에서는 동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나라 뒤쪽의 왕은 뒤쪽에 있는 한나라는 후한이라고 해서 서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통상 이제 우리는 후한이라고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후한이라고 많이 명칭 익숙하실 겁니다. 후한의 황제 뭐 헌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익숙하실 건데 자, 이 삼국지 시대는요. 이 바로 후한 시대예요. 후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한 말기에 황건적의 난이라든가 뭐 군웅들이 할거하면서 촉발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보면은 위나라의 조조, 이제 오나라의 손권, 그리고 총나라의 유비 이렇게 삼국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소설로 그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한나라 때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한고조 유방이라고 있어요. 한고조 유방. 자, 유방 시대 때 보시면요. 자, 이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있는데 지금의 몽골 이쪽에 옛날에는 흉노라고 있어요. 흉노. 자, 흉노는 한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좋은 쪽으로 접근되기보다는 약간 좀 오랑캐 내지는 뭐 지금 야만스럽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시기의 흉노는요. 굉장히 선진적인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 그리고 한나라하고 싸워가지고요 오히려 한고조 유방이 백등산 전투에서 거의 잡힐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나라 유방이 이제 굴욕적인 합친을 맺고 그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는 한나라의 여인을 중국에 바치기까지 했어요. 저 흉노에 바치기까지 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왕소군이거든요. 왕소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나라 시대 때 초창기 시대 때 한나라하고 흉노하고는요 힘의 균형이 흉노 쪽이 월등히 앞섰거든요. 근데 흉노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를 경영한다든가 뭐 상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취약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공이나 받는 선에서 뭐 우리가 형님이다 이렇게 하는 선에서 그냥 끝냈거든요. 근데 중국사에서는 이게 치욕적인 역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 시도를 계속 많이 해요. 그게 언제냐면 한무제 시기 때 흉노하고 이제 한나라하고 거의 끝장 대결을 벌이거든요. 몇십만이 계속 몇 년씩으로 계속 이제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흉노가 여기서 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중화 제국을 실현했던 첫 번째 시기가 바로 요 시기 한나라 무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무제 시기가 중화 제국이 팽창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좀 의미는 부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팽창을 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고조선도 멸망시켰고 흉노도 거의 완전 위로 몰아내 버렸고, 그러니까 팽창을 계속 하거든요. 자, 이렇게 팽창을 하면은 이 팽창된 나라들, 이 지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반란 같은 게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 국가도 후신 국가들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내 이제 팽창했던 거를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라는 나라가 천년 만년 언제까지나 강국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흥망성쇠라고 성할 때가 있으면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쇠할 때가 있으면 끝까지 추락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한나라라는 나라도 굉장히 좀 이제 나중에 그 정도 후한 만렵이라든가 아니면 신나라가 만들어질 때가 되면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무제 시기를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이 한반도 시기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자, 한무제 시기인데 보시면은 전한 시기, 한무제 시기 때 고조선을 침략합니다. 고조선은. 자, 그래서 이제 고조선을 멸망시킨 황제 그 시기가 한무제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 한무제 시기 때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쓴 사람이거든요. 이 사마천이 사기를 쓰는 과정도 참 그 드라마틱한데, 그 흉노하고 한나라하고 전쟁 중에서 이릉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이릉 장군이 싸우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흉노에 투항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까지 변호했던 인물이 사마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무제가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사마천한테 이제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엄청난 거액의 배상금을 내라. 두 번째는 궁형, 지금은 좀 거세형이죠. 거세형을 하든가, 세 번째 사형, 그냥 죽어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자, 이 배상금은요, 지금을 치면 수천억이에요. 일개 관리가 수천억을 납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선택지는 당연히 두 가지예요. 궁형을 당하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마천 같은 경우는요, 사기가 아직 완성된 시기가 아니거든요. 사기를 쓰고 있을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궁형, 거세형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세형을 받아들이면서 쓴 책이 바로 사기거든요. 자, 이 사마천이 이렇게 해서 쓴 사기라는 책에 우리 이제 고조선의 일부 흔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해할 때 이런 그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그 앞전에 뭐 관자라든가 위략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어느 정도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사기에 이제 고조선과의 전쟁, 그 조한 전쟁의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잘 보면요, 한나라 장수들이 잘해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한나라 장수들은 계속 패배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부침을 계속 겪어요. 근데 정작 고조선이 멸망한 거는요, 그 고조선 내부에서 그 대신들이 항복하자는 논의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지면서 그 왕을 죽이고 그 항복에 반대하는 대신을 죽이면서 항복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이걸 통렬하게 꼬집고 있거든요. 한나라가 잘해서 이긴 전쟁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바라볼 인물이 있는데 바로 김일제라는 인물입니다. 김일제. 보시면 김일제, 성이 김씨잖아요. 근데 이 김일제라는 인물이 원래는 흉노의 왕 중에 번왕이 있어요. 휴저왕이라고 있는데 흉노의 번왕이던 휴저왕의 아들이 이 김일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일제가 한나라하고 흉노하고 전쟁 와중에 포로로 잡혔어요. 근데 이 김일제는 이후에 마보로 있다가 한무제의 암살을 저지하면서 공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제후로 봉해지면서 투후라고 이제 봉해지거든요. 투후라는 건 즉 투국의 제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일제를 설명할 때 투후 김일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김일제를 왜 주목해야 되느냐? 자, 한반도의 국가 중에 신라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라에 보시면요, 신라가 내분한 이후로는 김씨가 세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습을 하는데 나중에 문무왕릉비라든가 김문묘비 내지는 흥덕왕릉묘비, 뭐 능비, 그리고 그 중국에서 발견된 대당고 고인 묘비명 이런 데 보면요, 그 신라 김씨의 시조가 누구로 나오느냐? 바로 이 김일제로 나오더라고요. 투 김일제.
그러니까 이 투기밀재가 정말 시조인지는 불명확합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즉 차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것을 이제 진짜 그거 내려온 건지 그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다만 학자들의 견해는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김일재라는 인물이 이 한부제 시기의 또 인물이에요. 어쨌든 김일재가 또 신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면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아까 전한 시기, 그 후한 시기죠. 전한과 후한이 나누는 그 사이에 신나라가 있는데 이 후한이 들어서면서 후한 광무제 시기 때 낙랑군을 재점령했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왕조라는 인물이 낙랑태수를 죽이고 독립을 했어요. 근데 광무제가 다시 남랑군을 재점령했다. 이거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에. 자, 삼국사기 기록인데, 자, 삼국사기에 이제 재점령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낙랑군이잖아요. 낙랑군. 아마 여러분들 낙랑군 얘기 들으시면 한사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한사군이라는 말이 고조선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한 그 땅에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한사군을 세웠다. 그 네 개의 군이죠. 그러니까 네 개의 군을 세운 건데 다른 군들은 뭐 일찍 통폐합되거나 저기 요동으로 쫓겨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하기 힘들어요. 근데 낙랑군만큼은 이후에 420여 년간은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랑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낙랑군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독립에 대한 투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낙랑군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어요. 정설은 평양에 있었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고고학적인 증거도 평양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낙랑군이 평양이 아니라 요동 내지는 요소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때의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기록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과 기록을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추천하면 모르겠지만은 한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요거는 아마 요걸로 한번 좀 증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사군이라는 땅 보시면요. 왼쪽에 지도 보시면요. 낙랑군이 평양 일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진봉군, 뭐 임동군, 현도군 있는데 다른 군들은 다 안 보셔도 돼요. 다른 군들은 그냥 다 빼셔도 되는데 이 낙랑군을 잘 보세요. 근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평양설을 부정하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시면은 요서 쪽에 있죠. 요서 쪽에 노란색으로 낙랑군이 있어요. 요서 쪽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뭐 어떻게 하나를 두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제 후한서라든가 삼국지, 위서동의전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평양설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 이거 교차 검증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낙랑군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낙랑군이 있었던 그 시기에 다른 나라들 있죠. 뭐 고구려니, 옥전이, 동해니, 뭐 한, 진안, 마한, 변한 이런 나라들이 위치를 같이 보면 되잖아요. 같이 보면 되는데 자, 후한서하고 삼국지에 등장하는 낙랑군의 위치입니다. 자, 후한서 동의열전 보시면요. 예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옥저 동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라는 나라. 자, 예는 북쪽으로 고구려와 옥저, 남쪽으로는 진안과 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를 닿으며 서쪽은 낙랑에 이른다. 자, 마찬가지로 한은 여기서 한은 사만이에요. 사만. 진안, 마한, 변한. 그러니까 이 진안, 마한, 변한이 나중에 이제 백제, 신라, 가야로 이제 분리가 되는 이제 정립이 되는 그런 건데 그 전에 있던 나라가 한이에요. 진안, 마한, 변한. 이 마한에는 세 종족이 있는데 하나는 마한이요, 둘은 진이요, 셋째는 변진이다. 자,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오이사국이고 그 북쪽에 낙랑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쪽은 왜? 일본이죠. 지금 일본하고 접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보시면요. 고구려는 요동 동쪽 천리 밖에 있다. 남쪽은 조선. 여기서 조선은 낙랑조선입니다. 낙랑조선과 예맥, 동쪽은 옥저, 북쪽은 부여와 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라는 나라 또 나오죠. 예는 남쪽으로 진안, 북쪽으로 고구려 옥저와 접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접한다. 지금의 조선 동쪽이 모두 그 땅이다. 자, 여기서 위치 특정되는 겁니다.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한 개로 삼고, 자 여기서 보세요.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한 개로 삼고 남쪽은 외와 접경하여 면적이 4,000리쯤 된다. 이거 마한 지난드는 앞에 얘기했던 거고요. 자, 요거 기록은요 왜 중요하냐면요, 후한사하고 삼국지가 있을 때 낙랑군이 실제했던 기록이에요. 실제했던 기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보실 때 북쪽으로 여기 후한서 동해열전에 예를 보시면요, 북쪽으로 고구려하고 옥저가 있다고 했고 남쪽으로 진안이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 서쪽이 낙랑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낙랑군의 동쪽에 지금 보시면 바다가 돼 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반대로 여기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요, 평양 동쪽에 한반도가 얘가 있다 그러면 그 동쪽에 바다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맞아 떨어지는 지도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마한 보시면은, 마한을 우리가 통상 경기도, 전라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경기도, 전라도로 보고 있는데 보시면 그 북쪽에 낙랑이 있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북쪽이니까 평양 일대에 낙랑이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 왼쪽 오른쪽 지도로 보시면요, 낙랑군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마한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느냐? 산둥반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둥반도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구려도 보세요. 고구려도 요동 동쪽 천리밖에 있다고 했는데 남쪽으로 낙랑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구려의 위치도요 지금의 비어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 비정이 아주 엉망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의 기록만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역사를 바라볼 때는요, 기록 플러스에서 그 당시의 기록이나 문화재 이런 것들을 같이 봐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보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올바른 역사적 시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이런 식으로 주장해버리면은 이제 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낙랑군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다소 논쟁은 좀 있지만 어쨌든 대체로 이제 그 다수설이 평양설이거든요. 자, 이 평양설 이 관련 기록이 광무제 시기 때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후한서에는요, 부여의 왕계가 일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부여 왕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서로만 보면요, 부여의 왕계는요, 그 금화 이후에 뭐 대소 이후에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후한서에 보시면요, 부여의 왕계가 자꾸 일부 계속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 뭐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게 시왕이라고 하는데, 이 시자가 그 이름의 시자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통상적으로는 시왕이라고 하지만은 시왕이 정말 시가 이름이 시자인지는 잘 모르고, 이후에 뭐 구태왕 이거는 이름이 확인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위구태라는 인물인데, 이 위구태왕의 이름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간이도왕, 뭐 마여왕, 의료왕은 모두 이름이 다 확인이 되고 있는 부여의 왕계에서 이름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왕의 치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워낙 부여라는 나라가 기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 후한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부여의 왕계가 일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의미 있게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후한이 이렇게 쇠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황건적인 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를 진압하고, 그리고 이제 후한의 황제의 힘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군웅들이 막 활용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도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고, 뭐 원소라든가 뭐 원술, 뭐 손책, 뭐 이런 인물들이 있죠. 이런 인물들이 이 군웅들이 활가하면서 이제 군웅 할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새 나라로 정립이 되는데, 이때 위초오라고 하거든요. 위초고. 자, 앞에 이제 성씨를 붙여가지고 조위라고 하면 조씨의 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위의 황제들, 뭐 지배자들 이런 흐름을 보면은 조조, 조비, 조예, 조방, 조모, 조관, 이게 다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동호, 손권, 솔량, 손휴, 손호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촉하는 유비와 유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근데 이런 삼국시대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어떤 지도가 만들어지냐면요, 보시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지도가 이런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비등비등한 것 같죠? 보시면은 상당히 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위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오나라하고 뭐 국력 크기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국력의 크기가요 압도적으로 이게 한 6, 7 정도 되고요. 오나라가 한 1, 2 정도? 2 정도 되겠다. 2 정도. 그리고 총나라는 1밖에 안 됩니다. 영토적 범위로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실제 통치 범위를 봐야 돼요. 이게 통치 범위라는 게, 이 촉지방은 산낙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나라 같은 경우도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착시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통치 범위로 봤을 때 어떤 지도가 만들어지냐면요. 자, 보시면 이런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런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시나요? 보시면 여기가 위나라가 되는 거고, 여기가 촉이 되는 거고, 여기 오나라입니다. 촉나라 보시면요, 실질적인 통치 범위가 아까 지도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이민족들의 땅이거든요. 실질적인 통치 범위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나라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이런 크게 이렇게 아까 지도처럼 통치 범위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민족들의 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통치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지도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힘이 센 나라 어디냐? 바로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그러니까 이 중국사에서도요, 위나라가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나라 다음 위나라 다음 진나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총나라는 이제 뭐 선준이, 후준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비를 황제라고는 하지만은 그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앞에 그 군주 해가지고 선주 그리고 후주, 뭐 유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삼국이 정립이 되게 되는 거죠. 삼국이 정립이 되는데, 자, 이 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는데 이 세 나라가 통일한 게 아니에요. 사마시의 서진이라고 진나라가 다시 통일하게 되거든요. 진나라가 이제 어떻게 통일하느냐? 먼저 이 조위 안에서 이 조위 안에서 이제 사마시가 정권을 찬탈합니다. 찬탈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사마시가 이제 이 진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진나라를 만들고 한나라처럼 이제 선양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제 조비를 멸하고 이제 그 대체하는 나라가 진나라가 되는 거죠. 이 진나라가 나중에 촉한과 동원을 정벌 하면서 서진이라는 나라, 진나라 통일왕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일왕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삼국지는 끝을 맺게 됩니다. 소설 삼국지는 끝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이 중국을 통일했는데 이 진나라 이후로 중국사가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좀 다루긴 할 거거든요. 어쨌든 이 삼국지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일정 정도 이제 이 중국사가 이런 흐름으로 이어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 자세하게 하려면은, 중국사도 자세하게 알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에 시대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아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런 흐름으로 시대가 이어져 왔구나, 삼국지 시대의 토대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름을 이어왔고, 이런 나라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나라로 통일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대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왔는데, 자, 이 삼국지 시대를 보시면 우리 소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삼국지하고 소설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하고 소설 삼국지는 공식 명칭은 삼국지 연의입니다. 연의. 삼국지 연의. 소설이에요. 소설. 나중에 명나라 시기 때 이게 소설로 각색이 된 거고, 실제 역사는 정사 삼국지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런 삼국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를 합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편찬 주체는 누구냐? 진나라가 되는 거죠. 원래 보통 우리가 역사서를 만들 때 고려가 멸망하면 그 고려의 역사를 조선에 편찬하는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지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아까 한나라 시대 때 흉노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흉노를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오랑캐니 뭐 이렇게 좀 야만족의 입장,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즉 중국사를 우리하고 같이 동일시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즉 조선시대 때 보시면요, 우리를 소중화로 자처했거든요. 중국하고 우리는 이제 중국을 사대로 섬기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은 중국,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진족이나 뭐 일본하고는 격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흉노를 딱 생각하면은 이제 북방 유목 민족, 좀 오랑캐, 야만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올바른 시각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흉노가 굉장히 선진적이었다. 선진적인 문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부 이제 흉노의 그 세력들이 한반도로 넘어온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유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에게도 한나라하고 흉노하고 전쟁에서 여러 가지 말들, 어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천고마비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우리 왜 천고마비의 계절 이러면서 뭐 식량은 뭐 푸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절 있죠. 평화로운 시대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 천고마비의 말이 언제 유래했냐면요, 바로 흉노하고 전쟁, 한나라하고 흥노하고 전쟁에서 펼쳐졌거든요. 즉 한나라 시기 때 이제 말이 살찌고 이런 계절, 곡식이 이제 여물 그때쯤 되면은 그 흉노의 그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서 막 다 잡아가고 식량 약탈해가고 이런 거를 빗대가지고 천고마비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바뀌게 됐던 뭐 그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그 과거처럼 이제 중국 이해 그런 뭐 유목민족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색안경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나라들이 또 한반도의 국가들하고 또 일부 교류라든가 영향을 미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넘어가지고 중국사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세계사적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진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서진 왕조가 얼마 못 가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호수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서진 왕조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나라, 이제 중국 칭기스칸이 몽골의 칭기스칸이 이제 원나라를 저기 중국의 칭기스칸, 몽골의 칭기스칸이 들어서면서 이제 남송과의 뭐 혈투가 벌어진다든가, 그리고 쿠빌라이가 중국의 원나라를 세우는 그런 과정들, 그 과정까지 한번 같이 좀 보고, 그러면서 또 한반도 내에서는 또 이런 그 중국 국가들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중국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보시면 어쨌든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도 자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중국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반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조공 관계라고 하죠. 지금에 와서 우리는 조공이라 그러면요, 마치 조공이 그 나쁜 것처럼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의 기록을 보시면요, 조공 관계는요, 중국이 중화 제국으로 가장 기본의 근원이 있고, 나머지 뭐 베트남이라든가 북쪽이라든가 뭐 동쪽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여러 나라들이 통과 의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공이라는 걸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자, 중국 입장에서는요, 지금도 중국에서 체면이라는 말은요, 멘츠라고 하거든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국은.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중국은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 봤던 한무제 시기 때 확장을 팽창 정책을 펼쳤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굉장히 후회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전비 같은 거 엄청나게 국력을 쏟아부었는데 유지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나중에 되면 고치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명나라 시대나 이런 시대 가면요, 개인이 팽창 정책 펼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안에서, 기본적인 중국이라는 나라 틀 안에서 조공을 받으면은, 이 조공을 받으면은 이제 거기 조공 질서 안에 포함돼 가지고 우리가 너 지켜줄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약간 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요,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잘 보시면요, 조공 질서를 하면요, 우리가 뭔가를 바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선에서 중국 황제한테 뭔가를 보내면은 중국 황제는 그 입 싹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좀 변경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는 조선에서 준 거 이상으로 더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손해거든요.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거를 고집했던 거 하나의 자존심, 멘츠, 체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무조건 하나의 현상만 보고 이건 나쁜 거야, 선거 악이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이 굉장히 왜곡된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공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지금 유엔 가입하는 게 아무 하등 이상한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엔 조공 질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제 이거를 다르게 비틀어서 막 이제 그 해석해 버리면은 논란 벌어지는 게 이런 거죠. 동북공정, 중국에서 동북공정 주장할 때, 자, 너희들 조공 바쳤으니까 너희들은 다 속국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어떤 기록 하나에만 근거해 가지고 이제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요, 이거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기록에 대한 이것들을 다른 기록하고 교차 검증해 가지고, 야, 이런 일이 실제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뭐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이 수천 년간 살아온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살아온 사람들의 흔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고학적 발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록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역사적 사건 내지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은 역사의 소비자인 거죠. 지금 이렇게 강의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식 소비자의 입장에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강사가 뭐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100%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들어보시고 최소한 이제 합리적 견해를 해봤을 때 이게 사실이네, 아니면 사실 이상한데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걸러 듣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왜 왔을 때 가짜 뉴스니 페이크 뉴스니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팩트 체크 이런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걸 가려 듣는 노력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식도 이제 역사를 대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좀 가려서 좀 듣고 하는 그런 시각들을 기를 수 있는 작업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그런 바람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50분이 벌써 되었네요. 시간이 이렇게 금방 빨리 갑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으면서 혹시나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카톡으로 남겨주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제가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보는 걸로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혹시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뭐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그 네. 밑에 그 카톡에다가 댓글로 좀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혹시 그 질문들은 추가적으로 오면은 다음 주 수업 시작 전에 잠깐 좀 설명드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중국사 두 번째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